여보세요? 아, 네, 원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네. 뭐 드셨어요? 저요? 샤브샤브요. 아, 저는 타르 우유 먹었어요. 네. 네, 방금 봤어요. 네, 네. 아니, 원인님, 시연님은 꼭 저랑 얘기하기 전에 뭘 드시더라고요. 먹는 걸 당기는 닉네임인 것 같아요. 먹는 걸 당기. 네. 네, 원인님, 이번 주 들려주실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주제는 아홉수와 삼재고요. 아, 아홉 수. 아, 저도 있었죠. 19살 네, 때. 아홉수와 삼재. 아홉 수 때가 삼지셨어요? 네, 같이 물고 들어갔어요. 구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아세요? 왜 아홉 수가 있는지?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숫자에는 0부터 1, 2, 3 아라비아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9는 마지막 숫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9라는 숫자를 굉장히 불길하게 봤대요. 음, 그리고 0이라는 숫자도 되게 불길하게 봤고. 왜냐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수를 따지자면 이제 9. 왜냐면 마지막이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아, 네. 네네네네. 좋아요. 그럼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님? 네, 오늘 사연 좀 길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 오히려 좋죠.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네, 지난주 제가 예지몽 꿈 얘기하면서 제가 이사 가야 되는 집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집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이사를 왔었거든요. 이 집에서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기는 했었어요. 저희 아이도 되게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었고, 그리고 제가 스승님께서 저는 싫은데 싫다고 계속 거부를 하는데, 아, 이 사람이 네 짝이다. 계속 권하셔 가지고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닌데 만나본 남자분이 계셨는데, 저랑 같은 학원과 대학에 이제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워낙 퇴근 시간이 늦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돈을 안 벌어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감이 좀 있다 보니까 먹여 살렸어요, 몇 년간. 먹여 살리면서 저는 이분 때문에 또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랑 헤어지고, 아무래도 같은 직장이다 보니까 제가 못해서 거기 학교랑 그 학원이랑 다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돌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게, 구설이 따라다니면 진실은 언젠가는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 진실은 진짜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끼는 동생들 그 멤버가 있는데 다 남동생들이에요. 그 남동생들이 다 사연이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사연이 있는 동생들을 아끼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동생이 이제 매일 만나다 보니까 저랑 10살 차이가 났는데, 그 동생이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학원을 차리게 돼 가지고 "아, 교수님들 초대할 거니까 너네들 뭐 잘 봐." 이런 식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 떼기를 잡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학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오자마자 제가 "여기는 안 돼. 너 여기 학원 안 돼. 망할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동생이랑 이제 좀 사이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제가 그 동생네 학원의 부원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저는 1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고, 워낙 학원이 학생이 없던 학원이다 보니까 제가 1 년을 견디다가 대부업체까지 합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빚을 졌어요. 그래 가지고 나와서
아침에는 유치원 쪽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원 한 3군데 정도를 강사로 뛰면서 그 8천이란 빚을 다 1년 만에 갚았어요. 뭐 임용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이렇게 들리곤 하지만 그냥 뭐 귀신에 이렇게 연관시키지 않고 음악 플레이를 하다 보면 모니터도 크게 듣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임용이 많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 팔자가 그냥 힘든가 보다.' 하고 넘기고 살았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아홉수, 삼재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난 39살 때가 제가 아홉수에 들삼재를 함께 맞이하는 때였는데요. 정말 제가 살아오는 과정이 다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었던 때였습니다. 강사 일을 10년 정도 했고 그 기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던 강사였기 때문에 제자도 많았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왔었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제 학원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2018년 10월에 제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실장부터 여자 보컬쌤 2명은 저의 8, 9년 된 제자였고요. 남자 보컬쌤은 친한 동생이었고 기타쌤, 피아노쌤도 정말 구하기 힘든 실력자였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학원으로 와 주었어요. 녹음실 PD님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인테리어와 악기만 2억을 들여 가지고 학원을 차렸어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2019년이 되자마자 제가 전신 마취 수술을 5번 하게 됩니다. 가슴 쪽에 문제가 생겨서 생각지도 못한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되고요. 거의 10년 동안 고질병이었던 위경련이 이 위경련을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허리를 못 필 만큼 아파요. 근데 이게 한 달에 저는 2-3번 정도 와서 거의 응급실을 한 달에 2-3번 정도 늘 다녔었는데 이게 19년도에 한 달 동안 매일 죽을 먹어도 위경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내시경을 해도 위장 운동의 문제라서 해결 불가라는 말만 듣고 그냥 너무 괴로워서 SNS에 인스타에 글을 올렸는데 친한 동생이 "누나 그거 담석증일 수도 있어요. 누나 초음파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담석증이 맞긴 한데 이거 큰 병원 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소견서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는 담석증이 맞긴 한데 담낭 자체를 드러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외과 의사분이 되게 좀 까칠하고 그러셨는데 수술 끝내고 나니까 한 번 오시더니 담낭이 썩다 못해 까맣게 완전 단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고통을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끝인가.' 싶었더니 또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4번째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게 1년 동안 19년 1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는 동안 제 제자들이 이제 학원을 지키는 상태가 되었고 얘네들이 고딩 때부터 나를 봐오면서 제가 정말 큰 나무였고 그랬는데 제가 사라진 그 시간 동안을 이제 학원을 지키면서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덧 연말이 다가올 때쯤 하나둘씩 그만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강사 일을 오래 해오면서 정말 저는 학생들을 돈으로 보지 않고 레슨 시간 외에도 다른 시간을 쏟아부어서 뭐 워크숍이나 MT도 항상 뭐 여름, 겨울 데리고 다녔고 그렇게 제 자식 돌보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제자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정떼기 이런 것들은 초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제 마음과 몸이 쇠약해진 상태다 보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다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 스승님이 시켜서 만났다는 분 있잖아요. 저희 스승님이 사실은 그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저 때문에 전공 교수가 되셨는데 거기서 이제 학과장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그 남자분이랑 붙이면서 이용을 하셨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도화살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진짜 괴로운 게 성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저를 만나면은 스토커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 가고 잠수 타면 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스토커를 피해서 19년도부터 만난 제 남친은 정말 프리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집착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20년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었잖아요. 학원 문을 아예 못 여니까 제가 잠깐 노래 라이브 BJ를 2달간 했었어요. 오랫동안 BJ를 하신 이제 시호님께서 보시기에는 웃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미션을 춤을 춘다든지 뭐 윙크를 한다든지 이런 거 1도 안 두고 노래 라이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진짜 많이 싸웠는데 방송에 자기를 남친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매니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싸우기 너무 싫어가지고. 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가 방송 중에 이제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회장님 왔어? 안녕?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전화 볼통이 나는 거예요. 왜 웃냐고. 전화가 볼통이 나니까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2달 만에 방송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전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래서 2019년 마지막으로 하게 된 수술이 손목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죽고 싶은 순간은 늘 있었어요. 사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면서 단 하루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았어요. 책임감 하나로. 그런데 건강, 사람,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정말 행복을 꿈꾼다? 희망? 이런 거 하나도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정말 쉬고 싶다. 살 만큼 살았다. 운이야, 너 할 만큼 했다. 애도 다 컸고, 이제 정말 쉬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칼 중에 가장 메스랑 가까운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과도를 갈았어요. 그리고 온몸을 정갈하게 씻고 집에 있던 정신과 약을 다 털어놓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에 깊숙하게 그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피가 많이 나는구나. 그냥 뭐 이 정도? 근데 하필이면 갑자기 저희 딸이 제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뭔가 이상했는지 베란다를 통해서 제 방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실패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침착하게 저희 딸은 엄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119에 신고를 하길래 이왕 실패한 거 땡땡아 엄마 지갑 챙기고 외할머니께 전화하고 그리고 외할머니 안 되면 이제 누구누구한테 전화하고 병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당부를 몇 가지 해줬어요. 곧 119 대원이 왔고 손목에 붕대를 감으면서 젊은 119 대원이 손목에 붕대를 감으면서 "애도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순간 그냥 그때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슬픈 거는 제가 이 5번째 수술을 할 때까지 저에겐 보호자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 엄마는 저희 딸이 전화했을 때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오지를 않으셨고요. 결국 새벽에 제 제자이자 실장인 그 김 실장이 오고 나서야 위 세척을 해 주고 제 손목을 세척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세척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수쳐만 하고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소독을 하고 상처를 벌려 보니까 신경 조직까지 파괴가 된 상태였고 수술은 오후 2시가 넘어야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일 아침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서 결국 보호자 없이 다른 병원으로 넘어가서 입원도 안 하고 수술하고 응급실에서 잠시 쉬다가 당일 퇴원을 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 5번째 수술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해 수술을 5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면역력은 제로 상태가 되었고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제가 아홉수 3세가 무섭더라고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원래 알고 지내던 무당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운이님?" 운이님은 뒤에 친가쪽 조상신이 딱 수호신으로 와 계셔서 신내림 받을 사주도 아니시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시고 20층에서 떨어져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제가 분명 얘기를 해 줬었는데 "왜 나쁜 짓을 하셨어요?"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소름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하고는 혼자서 일어나서 해야지, 또 일어나서 내가 다 해야지, 다시 맘먹어야지 하면서 저희가 정신과 약을 한 달치씩을 타요. 그런데 이러면 큰 변화가 생기면 선생님을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예, 정신과를 가서 선생님 만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정말 담담하게 선생님, 저는 죽어지지 못해서 억울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10년 넘게 봐오시던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운이님 입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강히 거부했죠. "선생님, 제가 가장인 거 아시잖아요. 입원하면 저야 편하죠. 그렇지만 이 벌려놓은 것들을 누가 책임지냐고." 입원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약만 조금 조절하고 다시 힘내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2020년이 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왔고 저희는 교육자라서 분명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도 강제 백신 3차까지에 매주 코로나 검사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 문은 거의 2년 가까이 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음악 쪽은 비말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고 방음 시설이 되어 있기에 창문을 막으면 막았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으며 개인 레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학원처럼 인강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닫았고 비싼 임대료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정말 힘들게 버티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죽음의 상태로 사는데 또 한 번 제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손목을 그렇게 깊게 그어도 안 죽어지니까 이번에 목을 따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저랑 카톡을 하다가 느낌이 쌓였는지 저 몰래 저희 친오빠를 저희 집으로 부른 거예요. 제가 목을 따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저희 친오빠가 들어와서 칼을 잡고 말렸고 "너 죽으려고 그래?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때 저희 오빠랑 엄마가 진짜 심각함을 알았는지 몇 개월씩 저희 집에 살면서 보초를 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감정이 살인을 하고 싶다는 감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만든 무언가에 제가 빙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엄마가 오빠랑 같이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제가 계속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 걸 참으면서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잔소리가 시작되면 큰 싸움이 나고 그걸 중간에서 저희 오빠가 말리면서 제 눈을 보면 제 눈알이 돌아가면서 "야, 씨발 둘 다 찔러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근데 이 눈이 보통 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신기가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보시잖아요. 제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비가 엄청 오는 중인데도 빗속을 뚫고 '일단 피하자.'라고 엄마 오빠가 돌아가기도 하셨고 나중에는 엄마가 못 견디셔 가지고 저희 친오빠만 남아서 보초를 섰어요. 화장실에 제가 조금만 오래 있어도 "뭐 하냐."고 묻고 외출도 못 하게 하고 아무튼 그 시기 때 또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상태니까 진짜 입원해야 된다고. 또 똑같이 저는 대답을 했죠. 입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잘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약속을 드리고 약을 또 조금 바꾸고. 더 이상 자살 시도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살인자가 될 수는 없고, 제가 원래 미니 타투가 몇 개 있긴 했지만, 이때부터 제가 미친 듯이 타투를 했어요. 몸에 칼을 안 대면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 타투 해주시는 분이 이레즈미 전문인데, 운이야, 네가 그냥 손님이면 돈 주는 대로 온몸에 타투를 다 해주겠는데, 네가 진짜 친한 동생이라 하는 말인데, 딱 여기까지만 해라. 더 하면 천박해 보인다. 하면서 어느 선에서는 딱 끊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타투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얼굴에 성형할 곳은 없고 엄마 닮아서 쌍꺼풀이 원래 있는데 저희 엄마가 쌍꺼풀이 원래 저보다 더 크세요. 근데 60이 넘어서 상안검 수술을 하시길래 아, 나는 미리 하자라는 핑계로 병원에 전화해서 오늘 오후에 선생님 수술 가능하세요? 가능하다고 하길래 그날 당장 병원 가서 쌍수를 하고 하여튼 미친 짓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게 닭띠 삼재가 2021년이면 끝인데 특별하게 2020년까지 안 좋은 그러니까 삼재가 1년 더 연장되는 그런 악삼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 저는 사는 게 아니었고 죽고 싶다는 감정이 들면 정신과 약 몇 첩을 먹더라도 오히려 자려고 노력하고 자면서 그 순간을 넘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도 신기가 있게 이 집 기운이 너무 안 좋고 네가 이 집에 이사 와서 좋은 일도 하나도 없었고 더군다나 아홉수와 삼재를 너무 심하게 겪었고 하필이면 여기서 네 피를 본 집이기 때문에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없고 금전 상태도 그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남은 기간 동안 더 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전 얘기로 돌아가자면 저희 아이가 아버지 없이 컸잖아요. 근데 어릴 때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친권을 제가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출소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소송이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최순실 법이 생겨서 엄마 친권이 생겼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이혼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깜빵을 가기 전에 제 이름으로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제가 없는데 제 이름으로 뭐 차도 사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몇 천만 원의 빚을 만들어 놓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그게 빚이 따라다니니까 어린 나이에 파산도 했었어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한테 존댓말을 쓰게 하는데 저만의 교육 방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화를 내거나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애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는 진짜 품에서 놓질 않았어요. 젖도 1년 넘게 먹였고 품에서 놓질 않았었고 그리고 그때는 어린이집에서 기저귀를 다 떼기 전까지는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품에서 놓지도 않고 정말 사랑으로 해줬고요. 그 뒤에는 예를 들면 존댓말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엄마 밥 줘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 밥 주세요라고 얘기해야지라고 한 번 딱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얘가 반말을 하면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얘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뒤에 엄마 밥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정말 친절하게 땡땡아 밥 줄까? 그런 식으로 제가 교육을 해서 또 아빠로서의 그런 또 위협을 갖추고 또 엄마로서는 되게 친절하게 그렇게 했었고 애가 나중에는 자기가 혼자 성이 다르다는 걸 너무 싫어해서 성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법이 좀 웃긴 게 그 성을 바꾸려면 친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복잡해서 제가 그냥 너는 성이 엄마랑 틀리지만 그래도 너는 엄마의 딸이야 라고 교육하면서 자랐고 제가 재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우리나라 법이 웃긴 게 제가 재혼을 하면은 저희 딸이 동거인이 돼요. 만약에 이제 남자분이 애가 있으면 남자분 아이는 자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부인의 아이는 동거인이 돼요. 저는 그게 싫어서
재혼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어요. 이 3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엄마 나 이상해 네이버 이번이 자꾸 바뀌어. 이틀 동안이나 계속 바뀌어. 그거 보통 일 아닌데? 너 그 네이버에 신고해.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이틀이 지나고 나서 저희 딸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저는 당연히 제 딸인 줄 알고 받았죠. 받았는데 웬 남자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가 누구야? 너가 땡땡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제가 이제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했죠. 알고 보니까 그 친부인 거예요. 어떻게 유심을 바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친권, 양육권 다 뺐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말기암에 걸렸는데 우리 딸을 못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었고 저희 딸이 미성년자를 벗어나기 전에 정말 이 얼굴도 모르는 딸의 이름으로 대포폰을 4대를 해먹은 거예요. 저희는 신고를 했죠. 저희는 신고를 했고 통신사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통신사에서는 저희 대리점에서는 그런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법적으로 만든 거니까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님분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따님분께서 갚으셔야 됩니다. 라는 답을 들었고 신고를 했지만 검찰 불구속 송치가 되었고요. 어쨌든 부녀 관계니까 아버지한테 갚으시라 이렇게 하고 그냥 풀려난 거예요. 당연히 갚을 인간이 아니죠. 저한테도 그렇게 빚을 지고 도망갔던 놈인데 해서 저희가 그걸 처리를 했고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앞으로 계속 이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이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결혼하면 또 어디에 살고 어디에 이사를 가고 이런 걸 다 알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도 뒷번호를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네,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니까 그 아버지가 정말 이 아이에게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뒷번호를 못 보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 범죄로는 안 된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법이. 아무튼 이렇게 제가 압수와 삼재를 너무 무섭게 겪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힘이 들지만 여러분들 다 압수와 삼재 너무 신경 쓰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현실 공포네요, 진짜로. 근데 아까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방송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네. 남자친구분께서 매니저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매니저도 있고 남자친구는 그냥 이름만 매니저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만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만나기는 만나는데 네. 예전처럼 만나지는 않고요. 거의 안 만나요. 제가 마음이 이제 다 떴고 거의 안 만나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달에 한 번 정도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마음도 다 떴고 내가 네네.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냐고 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예전에 그게 나와요. 너 누구 생겼어? 왜? 누구 생겼냐?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리 두고 이렇게 두는 게 낫다. 그죠, 라고 아무래도. 생각을 해서, 예. 왜냐면 제가 너무 스토킹에 많이 시달려 봐가지고, 그냥 이게 낫다. 어우, 숨 막혀. 진짜. 진짜 어릴 때는 말도 하지 마세요. 어릴 때는 제 남자친구의 아는 형인데, 유부남이잖아요. 네. 유부남이었어요. 네. 근데 뭐, 남자친구의 아는 형이야. 네. 근데 어쩌다가 그냥 같이 놀았는데, 저희 집 앞에 맨날 찾아와서
나 이혼하고 올 테니까 나랑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고. 맨날 찾아오고. 되게 힘드시겠다,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아무튼, 이번 주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님.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